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3강 이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계속 반복 학습할 거다. 그래서 지금은 큰 틀, 숲을 조망하면서 틀을 짜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별표 쳐주고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말한 것들은 확실하게 개념을 숙지하고 암기하시고요. 일단 암기가 기본이에요. 어쩔 수 없이 공부는 뭐 암기인데, 뭐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수학은 이해다, 뭐 이해가 우선돼야 된다. 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암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해드리는 거는 최소한의 암기고, 물론 이제 암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면서 이거는 뒤에 가서 더 심화해서 배울 거다 라고 제가 갈라쳐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가라 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크게 저 한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개념을 설명한 것 같아요. 이건 꼭 지금 이해하고 암기해라. 이거는 중요하긴 한데 지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최대한 이해해보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라. 뒤에 가서 복습할 것이다. 3번은 선행 때는 별 필요 없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그냥 간만 익히고 가라. 4번까지 이제 아예 쓸모없다. 쓸모없다.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지금 카테고리에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념 강의 한 6강, 6, 7강까지 할 개념 강의에서는 요거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향으로 복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좀 알고 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여기서부터는 신경 쓰지 마라. 적어도 6강, 7강까지 제가 말하는 건. 근데 그거를 또 선생님 그 말 3번, 4번 뭐 2번, 3번, 4번은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숲을 또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지 정도 알고 그냥 이렇게 그냥 칸만 이렇게 책에만 틀만 그려놓고 이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채워 넣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이렇게 지금 틀 짜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하고 있는 거고, 그나마 좀 중요 개념 밑에 이거는 외우고 가자. 딱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6강, 7강까지 하자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거 더 확실하게 이렇게 쌓아갈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한 요 정도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좋겠지만 여기는 이제 좀 심하니까 뭐 약간 비워두고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방식이다. 그래서 혹시나 좀 지루하고 지지부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 암기의 시간이다. 암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면서 암기해라. 암기해라는 겁니다. 체득이 되도록 해라. 이 개념들이 개념을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계약법을 배웠죠. 계약법. 계약법은 뭐냐면 약정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약정 채권과 법정 채권이 있다고 했는데, 맞죠? 채권이 있는데 이 약정 채권이 가장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 얘기가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의 생로병사를 배웠어요. 생로병사. 맞죠? 그래서 이 약정 채권의 근본이 되는 이 계약과 법률 행위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그래서 약정 채권, 결국에 이거 배우는 이유가 이 약정 채권이 권리가 생기는 그 우리 근거의 어떤 전부를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정 채권은 그냥 뒤에 가서 그냥 고민다. 근데 이 채권 이렇게 해서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배울 거고, 결국에는 채권에서 결국 실현되는 건 청구권으로 우리가 이제 말해서 실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 있고 청구권이라 생각해도 그냥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완전 법학적으로 뭐 정치하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채권 플러스 채권이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건이 물권적 청구권이라 생각해도 뭐 크게 이해 안 되는 저는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채권 청구권이 있는가 하면 또 물건이 있고 이 물건에서 비롯되는 물권적 청구권, 이거를 통칭하여 뭐겠어요? 다 권리겠죠. 권리. 이 권리의 쌍으로는 그 사람은
권리를 쓰는 사람은 그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과 있고 그 채권자고 권리를 행사하는 상대만 뭐예요? 채무자죠. 채무자는 의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물건으로부터 파생되는 물권적 청구권과 이 채권으로 파생되는 채권적 청구권을 이제는 배울 것이다. 계약법에서는 이 약정 채권의 근거가 되는 어떤 그 뒤에 뒷이야기를 쭉 우리가 2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물건 여기 물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예를 들어 1, 2강은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계약법에 대해서 배우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법을 배우는 학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채총 채각을 배우는 학교면 뭐 약간 기초 개념은 어느 정도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오늘은 오히려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물건을 배운다. 그랬었을 때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전반적으로 배운다. 오늘 내일까지. 오늘 내일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권리는 물건과 채권이 있다고 아까 말했죠. 그래서 물건은 배타적인, 절대효, 뭐 대세효 이런 게 있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 98조 우리 계속 용어 나오면 용어를 계속 익혀요. 98조 보면 뭐예요?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정기계 다 관리할 수 있는 자연이요. 근데 그 물건은 어떻게 나눠져요? 부동산과 동산 나누는데 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이라고 했죠. 부동산이다. 나머지는 동산이다. 오케이. 그래서 권리자 물건 간의 이익 기속 관계, 사용 수익 처분 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유권으로 물건에는 소유권, 제한 물건이 있는데 일단 소유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거 다 물건이에요. 다 물건에 다 해당하는 건 소유권인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X 토지라는 게 있어요. X 토지. 이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소유권자라면 A는 소유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이 토지에 나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향한 둘러싼 모든 거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토지를 둘러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 소유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어떻게 용익적인 어떤 부분과 처분적인 부분, 처분 권능과 용익 권능으로 이루어지죠. 용익은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은 빌려주는 거. 사용하고 수익. 그래서 사용 수익 이게 용익 권능이고, 처분 권능은 뭐예요? 처분에서 교환 가치를 결국에는 얻는 거죠. 교환 가치.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방해를 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점유하고 있어서 누가 사용하면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대세적 소유권자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누가 침해하면 일단 위법하다고 추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물건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 겁니다. 청구권이 나온 거고, 이 물권적 청구권이 여기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뭐 말소 청구권, 퇴거 청구권, 인도 청구권, 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213, 214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뒤에 가서 엄청 자세하게 볼 건데 그래도 한번 보고, 진짜 가장 중요한 법조문 5개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13, 214 여기 있죠. 자, 소유자는 이 소유권이에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데 그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내 소유물이니까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 그런데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임대차 계약을 소유권자가 맺었다든지 아니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렇다면 딱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해하는 방법 여러 가지 건데 그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죠. 당연히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자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알아보시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대표적인 게 소유권에 관한 물권 청구권이 이렇다. 이상입니다. 채권은 우리 저번 1강 2강에서 엄청 열심히 했죠. 사람들 사이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으로 법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건 뭐가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약정 채권과 법정 채권 나오는 게, 이거는 뭐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 우리가 의사표시가 있어서 우리가 그게 귀속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맞죠? 이걸로. 법정 채권 뭐예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서 법에서 정한 요건이 일어나니까 이벤트의 발생으로 요건이 충족되면 서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죠. 다 이해가죠? 그리고 이 약정시장 계약서 이행 청구권이 제 기본인데 변형 청구권.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뭐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이 기본이 돼야 돼요. 계약이 전제가 돼 있으면 이 390조 손해배상 청구권 못 쓰죠. 원상회복 청구 548조 해제에 의한 거죠. 서로 다 돌려야 되니까. 이건 계약상 변형 청구권이고, 뭐 좀 더 나가서 계약의 종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채권들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목적물 반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뭐 계약상 청구권의 변형 청구권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저번 시간에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뭐 사무관리, 부당이득 이것도 다 알아봤었죠. 그래서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알아보면서 이거는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나 뭐 약정이 일어나는데 그 채무자에 대해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오늘 정확히 알아볼 건 제가 뭐라고 했죠? 물건이라고 했죠. 물건은 그 물건과 어떤 사람 간의 그 배타적 지배관계를 말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물건 법정주의. 물건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제가 저번에 봤죠. 종류.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법정주의다. 그래서 딱 정한 것만 할 수 있다. 법에 뭐만 정해놨느냐? 소유권. 아이고, 잠시만요. 소유권, 그리고 제한물권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용익물권을 우리 민법에서 정해놓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지휘권, 저당권을 규정해놨다. 용익물권은 사용가치를 우선적 일시적으로 차지하는 거고요. 담보물권은 교환가치를 우선적 일시적으로 차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설정 가능한 사람은 누구? 소유권자예요. 소유권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해서 조금의 내 교환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뭐 용의물권을 설정해 주는 것도 당연히 용의물권이 있으면 교환가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소유권이란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용익물권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용익에 관한, 이게 용익이라면 용익에 관한 부분은 이 용익물권을 가진 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우선. 일시적으로 차지하고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담보물권이 있으면 담보물권은 내가 누구한테 설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담보물권자가, 소유권자는 그 담보물권 설정자인 거고, 담보물권자가 교환가치를 우선적 일시적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사용가치를 우선적 일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유권자만이 제한물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데, 그 제한물권이 설정되면 이 사람만큼은 용익물권자나 담보물권자는 그 해당하는 소유권의 그러니까 소유물의, 그러니까 물건의 권능만큼은, 용익 권능이나 처분 권능만큼은 대세적으로 물건은 뭐예요? 대세적 효력이 있다. 대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자보다도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점유권도 있는데, 뭐 점유권은 거의 소유권이랑 거의 유사한 권능이 있는데요. 뭐 점유권은 점유함으로써 가지는 권능이라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 그건 사실상 지배.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자, 그런 양태를 띠는 자에게 이런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상의 권한을 준다는 게 이게 물건으로 보일 수 있느냐라는 어떤 뭐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는데, 그냥 물건이라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한물권, 소유권 한번 쭉 법조문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점유권 보면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다.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점유권은 이런 거고. 자, 소유권.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 이게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소용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상권은 어떤 거냐면 어떤 소유권자가 있는데 소유권자 뭐야? 소유자가 있는데 이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자. 이런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을 거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란 거 맺을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자에게 딱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부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을구에 봐요. 을구에 보면 지상권 설정하자. 이건 이제 말소가 돼서 말소 등기로 지금 나타내는데 목적 수명수 딱 나와 있잖아요. 존속기간 30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뒤에 보면 여기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다 지워져 있는 겁니다. 이 말소 등기가 되면서 이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건은 다 등기하게 돼 있어요. 물건은 유치권은 등기가 아닌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많은 물건들은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상권 우리 봤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건물이나 농사 지으려고 뭐 수목을 소유해가 뭐 농사 짓거나 뭐 약간 과수원 이런 거 하려고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하는 권리가 있고 이 지상권 그러니까 설정자가 소유권자가 지상권자에게 야 너 나가 해도 얘는 아까 우선적으로 권리를 차지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자에게 아까 여기 점유의 권리. 나 점유의 권리가 있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야 너 꺼져 이렇게 해도 어떻게? 얘는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역권 잘 안 나오는데 지역권은 이자 목적의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라는 건데 그냥 뭐 예를 들어 A라는 토지가 있는데 B라는 토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만약 얘가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는 어디서 무조건 물을 이렇게 끌어다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이 길을 지나가야 되거나 이럴 때 B한테 지역권을 설정해달라 해서 쓰는 겁니다. 거의 안 써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지역권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부동산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며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또는 기타 전세금 우선 변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전세권은 용익물권 플러스 알파의 약간 담보물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성격이 이 점유하여 사용 수익한다 이게 주된 성격이기 때문에 용익물권으로 보고요. 물권으로 보고 여기 보면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채권자보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한 그 사람들보다 이때 전세권 설정할 때 우선 변제 약간 그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있어요. 성격도 조금 있다 조금. 그러니까 전세는 이런 거죠. A라는 설정자가 있으면 B라는 이제 권리자가 있고 뭐 설정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소유권자겠죠. 나 뭐 X 토지 있는데 이 전세권 설정하고 그다음 이 사람 뭐예요? 전세금을 주는 거예요. 여기 있었나? 여기는 없네. 막 전세권 여기는 있나 혹시? 없네요. 이렇게 해서 만약 8번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세권은 등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임차권은 등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제가 1강에도 설명했지만 대부분 뭐 전세 계약이라고 말한 거는 거의 다 법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다. 하지만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전세권에 준하는 준물권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권을 하지 않아도 준물권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으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뭐 농경지는 못한다. 이게 뭐 공장이라면 전세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농경지는 할 수 없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 점유가 중요해요. 점유.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공사할 때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사하면 도급인이 있고 도급인이 공사를 맡기는 사람이죠. 수급인은 공사를 하는 사람인데 공사를 맡겼어요. 근데 이 건물은 제일 처음에 서로 합의를 도급 계약에서 건물의 원시 기속은 도급인한테 한다라고 우리는 그 약정을 하거든요. 그 뒤에 가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자는 도급인입니다. 소유권자는.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어요. 막 지어서 완성됐는데 도급인이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죠. 공사비, 공사 대금을 줘야 되는데 공사 대금 못 줘. 못 주면 어떻게 해요? 수급인이. 그 공사 대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잖아요. 변제기에 있는 경우 공사 완성하면 변제기가 있거든요. 아니면 중도금 중도금도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주게 돼 있어요. 뭐 도급계약 약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변제기에 이렇잖아요. 근데 그 돈 안 주고 있어. 그럼 유치하면 됩니다. 유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산업단지 유치했다 할 때 그 유치해요. 유치해서 있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소유권자가 야 너 내놔 213조에 따라서 내놔 나 유치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할 권리가 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사용 권리는 없어요. 용의물권 아니에요. 이건 꼭 기억하고 가야 돼요. 유치권은 이렇게 유치해서 왜냐면 왜 유치하고 있어요? 이 공사대금 못 받고 있게 되면 우리가 이걸 담보로 잡아서 그러니까 유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치. 근데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사용하면 그 가시를 사용해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해야지 그거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이 대금에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만약에 이게 안 주면 경매해가지고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계속 돈 안 줘. 그러면 유치한 그 상태로 이걸 경매에서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 기본이고 용의물권 아니에요. 사용권리 없어요. 아까 전세권은 아까 용의 플러스 약간 담보적인 성격이 있다고 제가 말했지만 용의를 주고 이게 부수적이라 말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용 수익할 권리 없습니다. 지권 전화가 다 똑같아요. 볼까요? 지권은 이제 동산에 관한 건데 동산 지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제3자가 되면 꼭 점유해야 돼요. 하고 그 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팔아버려도 돼요. 경매해버려도 돼요. 이 지권 이게 뭐냐면 전당포 같은 겁니다. 전당포 아실까요? 저는 당연히 제가 전당포를 이용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전당포 많이 나왔거든요. 그 아저씨 그 원빈 나온 영화 아저씨 아세요? 아저씨? 그 아저씨의 원빈이 아마 전당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보면 10년이 더 된 영화라서 또 아재미 제가 아저씨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저씨고요. 아무튼 전당포를 딱 예로 들면 동산 지권이 딱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거를 주면서 돈을 빌려가잖아요. 그래서 점유하고 돈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담보 잡는 거죠. 예, 빌린 돈에 담보를 동산으로 잡는 거예요. 시계 주면서 아저씨 이거 꼭 제가 찾아올 거예요. 꼭 우리 아빠가 준 거예요 하고 막 이런데 막 악덕한 전당포는 그거 막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아버렸는데. 이거 왜냐면 이게 변제기까지 못 파는데 변제기가 넘어가면 팔 수 있거든요. 언제까지 안 왔어. 돈을 갚으러 안 왔어. 그러면 이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뭐냐면 이제 부동산에 이건 이 동산에 대해서 하는데 저당권은 점유를 이전하지. 부동산은 점유를 이전 사용 수익 권한은 근데 이게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딱 본인이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점유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동산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동산은 인도가 돼야지만 그 징표가 공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기 때문에 못 팔게 하기 위해서 점유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왜냐하면 등기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등기. 지금 보면 여기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등기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점유 이전하고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딱 저당권을 하면 이 채권 최고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이 부동산에 관해서 이 부동산 소유권자가 다른 일반 채권자에 있다도 이 금액만큼은 1번이니까 무조건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운송면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율을 이전하지 않고 그 사용 수익하면 당연히 지금 보면 이 집합 건물은 여기 농협이 점유를 안 하고 있죠. 아마도 이 지금 현재 소유권자인 김교미, 김원희 둘 중에 한 명이 점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점유를 가지고 줘가지고 임대차 해줬거나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물건 알아봤어요. 이거는 다 담보 물건. 교환 가치는 먼저 가지는 거죠. 먼저 교환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다 경매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사갈 때 이것만큼은 돈을 빼서 사가겠죠. 왜냐하면 그거 언제 이 돈을 자기가 소유권자가 갚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 뒤에는.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권자보다도 이 교환 가치의 일정 부분. 얘가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 아니면 이게 동산 지권 설정하면서 빌린 돈,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하면서 빌린 돈, 막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만약에 이제 용익하고 있는데 소유권자가 와서 야, 너 나가도 나 점유할 권리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권은 점유할 권리는 있어요. 유치권도 점유할 권리는 있는데 사용 수익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딱 암기하시고 넘어갑시다. 물건과 채권의 비교. 우리 이거 했었는데 그냥 복습하면서 넘어갈게요. 효력. 원칙적으로 물건은 대세적 효력. 아까 아무한테나 다 나가라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전세권 구체적인 예.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또 설명 들으면 훨씬 약간 이해가 잘 가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소유권자 그래서 이게 전세권 설정자 이게 뭐 전세권자 그래서 여기 아마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마 이게 아까 몇 주였나요? 303주였나? 네, 303주네요. 네. 이제 딱 303 이렇게 쓸 거예요. 매매는 563, 568 이거는 딱 이렇게 쓰면 그냥 매매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를 해서 교육에서 등기까지 돼야 되겠죠. 등기를 하고 나서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가집니다. 이랬었을 때 갑자기 얘가 바보같이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618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맺었는데 임차인 해가지고 얘가 임대차 계약 맺었다고 하면서 얘한테 자 나가 했어요. 나가. 전세권이요.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물권자인데. 물권자는 이 지금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 권리는 누구보다도 최우선 소유권자보다 최우선으로 가진다고 했죠. 꺼져. 꺼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권자는 대세적인 효력, 절대적 효력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관해서 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X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했다면 X 아파트에 대해서 했다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대세적 절대적 효력 꺼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만약에 소유권자가 만약에 뭐 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었고 D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전해서 이 사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마 격려했을 거예요. 격려해야지 소유권 이전이 되거든요. 이거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울 건데 오늘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근데 이 D가 내가 이제 소유권자 에헴 하면서 소유권자니까 야 너 나가. 아까 223이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인도해라는 게 나가라는 거거든요. 나가 이러니까 갑자기 또 꺼져. 뭐 어떻게 왜 223 단세 보면 점유의 권리 있다고 했죠. 나 점유의 권리가 있어. 왜냐면 대세적 절대적 효력. 이 설정 계약이 만약 3년이었으면 3년 동안만큼은 무조건 이 전세권자가 우선인 거예요. 이게 배타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A와 D와 C 사이에서 이제 이 B는 없다고 쳐요. 전세권자는 없다고 치고 이 사이에서 임대 계약 맺었고 소유 인연인데 얘가 나가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꺼져라고 안 된다. 물론 이 전제는 뭐냐면 상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적용 안 된다는 전제예요. 법 적용 안 된다는 전제. 일반민법상은 나가라 이렇게 하면 꺼져라고 하는데 뭘 꺼져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게
유명한 격언이 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라는,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물권적 효력을 소유권이,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적 효력이기 때문에 물권이 채권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여기 요 예입니다. 적용 대상 아니라는 전제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제3자한테 모든 사람한테 권리 행사 가능해요. 그 설정 기간에는, 근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서는 주장할 수 있어요. A가 나가라고 하면 나 점유할 권리 있는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D가 나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민법상 임대차는.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주임법 상위법 적용된 사람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세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중물권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3자의 권리 행사 가능하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인데 대항력은 주민등록하고 일반 아파트는 인도하면 되고요.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하고 인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효력의 차이가 있고요. 대세적 절대적 효인데 이건 상대적 효력이 있는 거고, 침해 시 위법성 판단은 위법성 행위가 법질서 전체 입장에서 허용돼서 그에 대한 분명히 판단을 받는 게 위법성의 정의고요. 물건은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행위는 일단 위법하다고 봐요. 일단 위법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떤 소유권자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거 사용하고 있어. 누가 A라는 소유권자가 있는데 B가 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위법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얘가 일단 위법을 추정하는데 이거를 반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야, 나 전세권자나. 야, 나 임대차 계약했어. 임차권자야. 이렇게 말하면 네 위법한 게 아니구나. 내 거 침해했지만 이는 정당한 권리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침해하면 위법성이 추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증으로 그런 식으로 나 위법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침해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이중매매에서 우리 알아봤죠. 이중매매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사를 가진 경우에 하나여만 위법성 인정한다. 그러니까 알았다는 정도 가지고 안 돼. 인식 플러스 적극적으로 그거를 깼다라고 해야지 위법성 인정한다. 제3자의 채권 침해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채권 침해해도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채권적인 상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이 이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청구권으로 다 권리 의무 관계의 공방을 볼 거예요. 이 청구권으로 물건의 채권의 내용을 실제로 달성하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물건의 청구권 나오고요. 채권은 채권에서 나와가지고 채권적 청구권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거 잘못 썼구나. 잘 썼다. 그래서 이게 진명등이에요. 진정명의 회복을 하는 진명등 청구권이거든요. 그런 게 이사에서 나온 게 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내 건데 다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고 있어. 그러면 말소시켜야 되죠. 그냥 방해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사. 그다음 내 건데 누가 사용 수익 가서 태거. 내 토지에다가 누가 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건물 철거하고 방해 배제하고 그다음 인도해라. 213 인도해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은 매매 계약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증여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있어요. 증여라는 게 있으면 소유권을 주기로 하면 증여 계약이 있으면 그렇죠. 대금지급 청구권. 이건 뭐예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이행을 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다음에 원사의무 청구권. 다 이런 채권적 청구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채권에서 비롯돼 가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권리라고 하면 청구권적으로 다 설명을 해요. 그냥 권리 있고 청구권이라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뒤에 가서 훨씬 우리가 6강, 7강에서 훨씬 자세히 알아볼 건데 6강, 7강에서 훨씬 자세히 알아볼 거지만 그때 이제 요건 사실로 알아볼 거지만 지금 뒤에 있는 제가 사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기본의 싸움의 지도는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인 싸움의 지도는 알고 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설명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런 법조문에서 이런 청구권 쓸 수 있구나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싸움의 지도, 공격 방어 방법. 공격은 누가 원고가 하고 방어는 누가 피고가 하죠. 원고 피고는 제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말해요. 방어하는 그거를 뭐냐면 항변이라고 말해요. 항변. 부인을 하거나 항변을 할 수 있거든요.
부인은 아예 이 공격의 사실을 아예 부정하는 거고요. 항변은 네 공격의 사실은 오케이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네 공격은 못 써라고 말하는 인정하면서 내 거를 항변하는 게 그 항변입니다. 부인과 항변. 이 민사소송법적 개념인데 그냥 이거는 우리 민법 하면서도 알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격 방법, 방어 방법. 공격하려면 권리 근거 규정이 있는.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요건 사실 계속 봤잖아요. 우리가 우리 그때 뭐 이행지체면 뭐해서 계약이 있고 이행지체되고 동의안 깨뜨리고 손해 발생 및 범위 그 요건 그 규정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그 공격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하면 어떻게 이 권리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계약에 근거한 게 있고요. 그다음 법정 채권이 있어서 이거는 뭐다? 다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건이고 뒤에 보면 이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한번 채권적 청구권 다 봤지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번 시간 여기 이 채권적 청구권 이게 뭐냐면 저번 1, 2강에서 우리가 거의 다 한 거예요.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쭉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매매계약 하면 대금지급 청구권, 매도인이 대금지급 청구권 생기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만약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쳐야 된다고 했죠. 부동산 뭐예요? 매수인이 이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주장할 수 있는 건 대금지급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 피고가 만약에 매수인이 될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해서 우리가 만약 소송 걸면 매수인이 원고가 되고 매도인이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한꺼번에 설명을 그냥 넘어갈게요. 그 매매계약 563, 568이 야 무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면 이 청구권은 말 못하는 게 야 이게 뭐 반사질서적인 내용이었어. 아니면 야 이거 우리 통정 허위 표시였잖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취소. 야 너 이거 사기쳐서 나한테 팔았네. 야 토지 이거 뭐 제일 처음에 내가 이거 농사 지을 목적으로 했는데 농사 못 짓고 안에 막 이상한 그 막 중금속 있어가지고 다 죽어 식물이. 그래서 야 이건 사기쳤어. 아니면 중요한 부분 착오가 있었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해제. 하다 보니까 얘가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지. 대금지급 청구권 그러니까 원상 해제라면 이제 원상회복 청구권 이런 아니 대금지급 청구권인데 우리 야 해제했잖아. 해제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다음 해지 이 장래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면 소멸시 완성. 이거 우리 다 봤죠? 변제. 야, 나 이미 했는데 왜 지금 더 달라고 해? 야, 너 만약 1,000만 원 달라고 했으면 야, 1,000만 원 너 나한테 갚았겠잖아. 그거 퉁쳐. 동시에 야, 너는 왜 등기 안 주고 있으면 왜 나한테 돈 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지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례 문제 푸는 지도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항변사. 그래서 이 반대 규정, 방어법 이거 다 요건 여기 안에서 다 요건 사실이 있잖아요. 무효 요건 사실이 있잖아요.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다 우리 봤잖아요. 해제하려면 어떻게 채무불이행 있어야 되고 채무불이행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행지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해제 의사표시 상당 기간 최고하여 뭐 있었잖아요. 자동 조건부 해제 있었잖아요. 그거 다 요건 사실 해서 이 해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방어의 방패를 쓰는 이것도 하나의 효력이고 이 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재항변은 뭐냐면 다시 원고가 네가 항변했지만 재항변하는 거예요. 원고. 나 선의의 제3자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재항변 수요 중단 정지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8강 이후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8강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 그림이 있다 정도로 알라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자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청구의 상대방 이게 원고고 피고가 되겠죠. 그게 상대입니다. 하지만 이 채권을 양도받은 자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어요. 이 권리를 양도받았어. 이 채권 양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건데 양도받은 자도 이 내가 권리의 청구권자라 해서 양도받은 자 아니면 채무를 인수한 자 당연히 이 채무를 내가 인수하기로 한 사람도 이 상대방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채권 채무를 양도하고 인수하는 예외적으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쉽게 이해가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계약 이거는 대여금 집청구권 지급 청구 대여금반 이건 종료함으로써 발생하는 거. 이제 대여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우리 보라고 했죠. 그래서 대여금 지급 청구하고 이자 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계약 토대로. 근데 이제 끝났으면 우리가 반환 청구권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제일 처음에 보증금 차임 지급 청구해달라고 할 수 있고 맞죠? 임대인이 그리고 목적물 인도해달라고 할 수 있죠. 임차인은. 그런데 이제 끝나면 어떻게
임대인은 목적물 반환 청구해달라고 할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해줄 수 있고 도급계약은 뭐예요? 보수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죠. 수급인이. 근데 목적물 인도 청구권. 도급인은 이제 야 달라. 네 만든 거 완성한 거 다 달라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계약에 따라서 계약 카운터파트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청구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런 쪽으로 다 방어해서 방어방법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플러스 근데 이건 다 계약의 당사자인데 대리 행위를 하면 본인에게 계약 이행 청구를 계약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보세요. 이게 대리인이에요. 이게 본인이에요. 계약 체결 행위는 이 둘이서 하죠. 대리인이 의사표시 효과 의사도 내심 효과 의사도 얘가 내가지고 수권 받은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받아가지고 이 계약 체결 행위를 만약 A, B, C라면 하잖아요. 그럼 C랑 이 둘 사이에서 뭐다?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C는 A 해달라, B 해달라. 보통 문제가 되는 게 C가 B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B가 갑자기 이거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C가 청구권자 계약 대리행위에서 야 대리행 이거 청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대리권 있고 현명해야 된다. 제가 설명했어요 저번 시간에. 청구권 있고 현명해야 된다. 그렇게 일단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너 대리권 있다고 내 대리권 얘가 있다고 받았고 그 다음에 현명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체결 행위에 따라서 B 니한테 계약 청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표시하였으나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걸리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방어하죠. 야 이거 무권 대리야. 이거 내가 야 100만 원 이내에서 체결했는데 이거 120만 원 했잖아. 무권 대리야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C가 재앙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 대리? 야 이 넘기는 넘었는데 네가 외관을 창출한 그런 어떤 기적 사유가 있어. 그리고 난 이 믿었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어 해서 표현 대리다 말이야. 그리고 유권 대리긴 한데 야 대리권 남용이었어. 그리고 너 알고 있었지? C 너 알고 있었지? 170조이랑 그 비즈니스 의사표시 단서 네가 유추한다고 했죠? B가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야 너네 둘이 짜붙이는 고수도비였고 C 너 알고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항변 표현 대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약 이제 계약 불이행되면 이 채무 불이행 우리 요건 있었죠. 이 유형별로 다 있었잖아요. 유형별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책 사유 없다. 아니면 가시상계 야 너가 그 손해 학대 입주했잖아. 제가 저번에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항아리 깬 거 그 사례 말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행지체에서 야 지연손해금 내라면 야 너 네 것도 안 하고 있잖아 하면서 동시에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권 행사하면서 항상 원상회복 청구권이 온다고 했죠. 그러면 못 준다. 제3자로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다 하면서 우리 다 설명했어요. 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하고 담보 책임 규정에서 내가 야 매수인인데 너 이거 하자가 있어 담보 책임 하면 이제 너 매수인이지 이거는 귀책 사유로 안 본다고 했죠. 담보 책임은 무조건 객관적으로 보정해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항변할 수 있는 게 야 매수인 너 알았잖아. 하자 있는 거 너 알았잖아. 이런 식으로 알았잖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한 거 더 뒤에 더 열심히 할 거고 우리 한 거 제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1, 2강. 그리고 법정 채권 점유치 이거는 오늘 뒤에 알아볼 거고 그냥 뒤에 해볼 거고 사무자의 비용상환 청구 중사고 났는데 이 사람 내가 싫어 택시 태워서 갔어. 그럼 택시비 같은 거 의무가 없는데 한번 그래도 이건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의무가 없는데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의무 없이 타인을 가려 사무한 관리자 이게 사무관리고 의무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유병 본인에 대해 상환 청구할 수 이게 비용 상환 청구권. 그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변호사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하여 타인 손해 한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자, 뭐 이거 봅시다. 그냥 누가 엑스토지가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무권리자가 와서 이거 썼어요. 썼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무권리잖아요. 그냥 법률상 원이 없고 타인의 재산 노무로 인하여 이 엑스토지 A 소유권자 무권리자 B라고 해요. A의 재산으로 인해 이 사람이 썼다라는 이의가 얻었잖아요.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권리자가. 그런데 어떻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항변이 아니라 부인할 수 있거든요. 야, 법무사 원이 있다. 야, 나 이거 니한테 지금 차임 주면서 임대차 했잖아. 아니면 야, 나 이거 전세 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거부터 이 요건 사실부터 아예 배척하는 게 부인이거든요. 이게 다 오케이 하면서 다른 거 말한 거는 항변이에요. 이게 항변이에요. 오케이 하는데 항변이고, 불법 원인 금융은 오케이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데 뭐냐면 이 사례 말고 다른 사례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A, B 성매매를 했어요. 성매매를 했는데, 성매매는 우리가 103조 무효거든요. 103조 무효예요. 그래서 돈을, 이게 성매매를 했어. 그럼 성매매를 하고 나면 돈을 주기로 했어요. 성매매를 했어. 근데 A가 돈을 안 줬어. 그럴 뭐 다른 형법상 범죄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 민법상으로 돈 안 줬어요. 야, 이게 애가 어설프게 뭐 법을 배워 로스쿨 2학년생이었다고 쳐요. 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B가 야, 왜 안 줘?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 뭐냐, 이거 103조 위반이야. 이렇게 안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103조 위반이야. 그래서 무효인데 안 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예를 들어 줬어요. 돈을 줬어요. 줬다고 10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B한테 이제 돌려달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항상 이거 하면 치사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효가 되면, 여기 무효가 되면 치사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치사일로 쓰는 거예요. 야, 무효야. 이제 또 어줍잖아요. 돈 배워가지고 돈 줬다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애가 무효야 하면서 돈 이제 네가 돌려줘야 돼 하는데, 갑자기 B는 돈은 로스쿨 3학년 너무 로스쿨생들, 야, 명예훼손 아닙니다. 저 지금 로스쿨 명예훼손 아니에요. 이 강의 가지고 막 변호사님이 로스쿨생을 명예훼손했습니다. 뭐 얘네 강용석이 뭐 아나운서 뭐 명예훼손했잖아요. 저 이거는 그냥 로스쿨생이 그렇다는 게 그냥 예로 하나 들었습니다. 그냥 법을 어줍잖하게 배운 사람이라고 제가 말로 어줍잖하게 배웠다는 명예훼손이냐? 어렵네요. 아무튼 야, 바꿉시다. 학부 2학년생, 학부 3학년생이라고 합시다. 나 진짜. 예, 학부 3학년생 이렇게 해서 제가 법을 어줍잖아게 배워가지고, 야,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있는데 안 돌려줘도 된대 하면서 불법 원인 급여 한번 봐요. 보면 여기 있어요. 불법의 원인에 의한 재산 급여 노무를 제공할 때는 이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야, 넌 청구할 수 없어. 불법의 원인이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103조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103조 위반 알파 정도 있다고 보면. 그래서 이 서양 사회질서 기타 선량한 풍속 위반해서 하면 어떻게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못 돌려줘라고 이게 딱 말하는 거예요. 멋있죠? 근데 또 이게 또 재항변할 수 있어요. 이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이거 뒤 가서 배울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안 할 거예요. 판례가 이제 이 뒤에 또 단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 이 수익자가 B가 불법 원인에 이 지금 수익자 받았으니까 수익자잖아요. 이에만 있으면 또 그렇지 아니야.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B가 꼬드겨 와가지고 A를 엄청 꼬드겨가지고 성매매를 했어요. B가. 그러니까 막 술이 엄청 취한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성매매 했는데, 그랬으면 이 사람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에게만 있으면은 좀 더 그것을 확대해서 불법성 비교론이라고, B가 많이 있으면 못 돌려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아무튼 판례는 그런 식으로 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상 원인이 없으면 원인된 계약이 무효되거나,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되면 다 어떻게 돼요? 법률상 원인이 없어지죠. 다 어떤 걸 줬는데, 매매 계약에서 줬는데 갑자기 이게 해제가 되거나, 해제된 건데 원상회복 청구로 가요. 근데 무효나 취소로 됐다 하면 이 치사일로 간다는 겁니다. 무효나 취소됐다. 사실 그러니까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치사일은 서로 본질적으로는 거의 유사해요. 하지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선악이 이자의 선이면 안 줘도 되고 악이면 줘야 되고, 원상회복 청구는 선악 불문하고 다 이자 붙여야 되죠. 이런 디테일한 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도마틱하게 법조문은 548조에 의한 거고, 이거는 741조에 의한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원형 계약이 무효, 취소되고 무권리자 사용. 그래서 이 A는 뭐 형법상 범죄를 저지를 거는 그 하고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이거는 우리의 성매매 계약은 무효야. 103조 위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냥 칼 맞을 수도 있죠. 잡자마자. 아니면 막 이렇게 뭐 명예훼손 당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로스쿨 저 명예훼손 안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성립을 충분한 채권자가 청구권자고 성립 충분한 채무자가 채무자. 불법 행위는 아까 이거 토지를 점유했는데 그 사람 일단 위법 행위잖아요. 물건을 침해하면 일단 위법성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의 또는 과실을 했었겠죠. 당연히 고의 또는 과실로 내가 이걸 점유를 했겠죠. 그리고 인간계 했죠. 손해 발생. 그 차임 상당히. 이런 식으로 두 개 청구권이 경합할 수도 있다. 아니면 교통사고 같은 건 당연히 그냥 불법 행위만 되는 거고. 아니면 근데 이 사람이 아까 무권리자가 아니라 전세권자면 내가 위법 행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추정됐지만 난 전세권자로서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그 위법 행위 아닌 거죠. 점유가 권리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약간 지금 아침인데 제가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이거를 녹화하고 있어서 약간 당이 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하고 여기는 그 다음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